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는 명주. 네, 다음 주에 부산 가는 이명주입니다. 네. 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으로 출마?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이민자죠. 예. 스미스가 오늘 플러스 써주셨는데. 일단 선택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할 만한 게 이거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봉 영화 중에서는 딱히. 자, 그러면은 이민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상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국제비평가협회 감독상 여우주연상 미개봉영화상 그리고 80회 뉴욕 비평가협회상 여우주연상의 마리옹 꼬띠아르 촬영상 보스턴 비평가협회상 토론토 비평가협회상 뉴포트 해변영화제 감독상 캐스팅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영화죠. 네. 근데 국내에선 2015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개봉한 지 한 3주 정도 됐지. 왜 이렇게 늦게 개봉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배급사 문제밖에 더 있겠어? 사람들이 다채로운 거를 좀 보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욕구가 달라서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고심을 하고 선택을 해서 영화를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배우만 봤을 때는 2013년도에 개봉해도 꽤 흥행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게 마리옹 꼬띠아르도 내일을 위한 시간 바로 전작품이었고 호아킨 피닉스가 워낙 유명하고 제레미 레너도 호카이로 그때 한참 뭐 토르 어벤져스 이것 때문에 그치. 이름 많이 올라와 있을 때라 그 배우 이름만 좀 열거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상업보다는 독립영화 쪽 그런 이야기랑 더 부합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작은 상영관에서는 개봉하려고 준비는 했었었나 봐. 아 그래?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뭔가 무슨 이유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개봉을 안 했었던 것 같아. 하여튼 감독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죠. 네. 전작에 뭐가 있었죠? 전작으로 비열한 거리, 더 야드, 위 오운 더 나이, 투 어버스, 이민자 등등이 있어. 비열한 거리는 옛날 작품 아닌가? 그치? 아니 동명의 영화야 그냥. 아 동명의 영화. 나도 사실 이 감독 영화를 본 게 없어서 뭐라고 논하기는 어렵거든. 근데 경력이 어느 정도 잡힌 감독이고 명망이 있는 감독이라고 알고 있어. 뭐 캐스팅 같은 경우도 대부분 화려한 편이거든. 나름 유명 배우들을 기용할 정도로 좀 레벨이 되는 감독. 위노더 나이트 그거를 잠깐 봤었긴 했었는데 지금 이민자 같은 경우는 1920년도 배경을 다룬 거잖아. 거기에서는 스릴러적이고 그런 게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 감독은 좀 현대적인 거 발전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배경으로 좀 찍었었던 감독으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그 감독에 대해서는. 그럼 뭐 감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리옹 꼬띠아르는 우리가 이전에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 다뤘으니까 네. 뭐 길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때 방송을 참조하세요. 그럼 잠깐 읊어드리자면 뭐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워낙 유명해요. 라비앙 로즈를 빼놓을 수 없고 우리나라에선 택시로 처음에 유명해졌고 뭐 네, BBC, 맞아요.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세션 등등.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나오면서 다들 알게 됐겠지. 엄마도 이민자로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임 중에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독립영화라든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엄마를 끌고 가서 본 거야. 어머니 친구분이 그래서 끌고 가서 봤는데 여자애가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이쁘다고. 근데 모르겠어. 얼굴이 외형적으로 이쁘다기보다도 뭔가 확 와닿더래. 자기의 그런 생각과 그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되게 이쁘게 잘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마리옹 꼬띠아르를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아 저렇게 특색 있는 배우가 어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것 같아. 처음 보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듣는다는 거지. 아 어머니 이 방송을 가끔 들어야 돼요. 가끔. 내가 욕할 때는 빨리 저쪽 아 엄마 듣지 마 그러고서 우리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계속 못한다고? 아 우리 형은 아주 박수를 쳐주고 있어. 니네들이 나를 갖다가 엄청 몰아대온다고. 네. 하여튼 돌아와서 마리옹 꼬띠아르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하자면
라비앙 로즈로 거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영국 아카데미, 세자르,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뭐 참고로 얘기할 만한 건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 프랑스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을 탔다고 그런 기록이 있죠. 그때 방송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한 시간. 자, 두 번째 배우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뭐 이 배우의 일단 출연작을 읊어보면은 네. 글래디에이터, 네. 그리고 퀼스, 사인, 빌리지, 레더 49, 앙코르, 호텔 르완다, 위 온 더 나잇, 레저베이션 로드, 마스터, 투 러버스, 그녀, 인히어런트 바이스 등이 있어요. 네. 네. 아마 글래디에이터의 황제라고 하면 다들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얼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창백한 얼굴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되게 얍삽스럽게 생겼어요. 그때는. 코모두스 황제였죠. 그때는 너무 얍삽해가지고. 그때 상대 배우도 굉장한 배우였잖아. 러셀크로. 근데도 연기력이 진짜 안 꿀리고 어, 더 진짜 악독하게 보이는. 더 악독했어 진짜. 조연상조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연기였었는데. 뭐 뒷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형이 리버 피닉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2의 제임스 딘이라고 불리던 아주 꽃미남 배우였는데 돌아가셨죠. 네 맞아요. 빨리 별세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형의 그늘 아래 있었었는데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력으로 그걸 뛰어넘었다고 뭐 그러고 뭐 여담으로는 폴 토머스 앤더슨의 페르소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페르소나 하기엔 같이 나온 게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마스터와 인히어런트 바이스에 나왔지. 뭐 인히어런트 바이스에서는 우리가 다루기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는 마스터에서 나온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글래디에이터의 황제와는 완전 다르지. 그녀 쉬였나요? 그녀에서 허였냐? 니성이다, 니성. 그래. 대표 작가로 나오지. 허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좀 글래디에이터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라면 마스터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경지까지 오르는 사람이야? 느낌? 그런 느낌? 그리고 인히어런트 바이스에서는 사립탐정으로 나왔고 앙코르라는 영화 아까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리즈 위더스푼이랑 같이 찍은 영화거든 이게. 그거는 컨츄리 음악에 관한 이야기인데 둘이서 듀엣을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 노래도 불러? 노래도 불러. 노래도 잘해? 가수로 나오는 거야. 그 이제 주연 배우들이. 그래? 그래서 노래도 부르는데 상당히 호흡이 잘 맞더라고. 어느 순간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번갈아 가면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게 밸런스가 난 참 조화롭고 괜찮더라고. 이분도 되게 다재다능하네. 네, 잘 부르세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성우 일도 하고 성우 일 하려면은 그치? 노래도 웬만큼 해야 되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 그 장발장 얘기했던 영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거기에서도 그랬죠. 생각지도 못한 배우들이 노래 잘하는 거 보면은 실하게. 다재다능함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럼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남자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나? 이 사람도 약간 조연 느낌이긴 한데 제레미 레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레미 레너는 호카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지? 잠깐 나온 전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28주 후 그리고 비겁한 로버트 포드의 제시 제임스 암살, SWAT 특수기동대, 허트로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본 레거시, 타운, 헨젤과 그레텔 마녀사냥꾼, 뭐 어벤져스 등등이 있습니다. 네, 토르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대기만성한 배우죠. 초반에는 굉장히 작품을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찍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뭐 하루에 $50도 못 버는 수준? 그래서 뭐 여담을 들어보니 초반에 연기를 할 때는 시상식에 나갔을 때 정장을 딱 입고 나갔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전기세, 물세 낼 돈도 없는 거야. 근데 집에 왔더니 물도 못 먹고 저런. 뭐야 이런 말. 네. 그래서 하여튼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품을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던 탓에 지금 와서는 좀 성공하지 않았나. 또 여담을 하나 얘기하자면 결혼을 2014년에 했죠. 좀 스캔들이 없었던 배우인데 2014년에 캐나다 모델 소니 파체코랑 사귀었었어요. 2014년도에 사귀었다가 결별을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임신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나서 잘 해야겠다. 그래서 결합을 했는데 2014년도에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이혼을. 그래서 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 소니 파체코 이 모델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수작을 부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그런 설이 떠돌았는데 뭐 어떻게 마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벤져스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호카이 나왔을 때 되게 과정적이다. 저런 사람이 어딨냐. 맞아. 뭐 그렇게 봤을 건데 여담을 들으니까 확 깨긴 깨네요. 아니 근데 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닌데 또 모르는 거거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전에 생활 태도를 봤을 때는 크게 스캔들도 없고 막 여성 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약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없는 거 봐선 호카이 이미지가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는 호트로커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제이미 레너를 그때도 그닥 많이 눈에 띄는 그런 쪽은 아니었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 흘러가는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본레것이 찍으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작품 몇 개 찍었겠지만 본레것이 찍으면서 왜 저 사람이 저길 나올까? 난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본 시리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매니아 중에 한 명으로서 심지어는 내가 원작을 영어 원서 있잖아. 그걸로도 내가 읽어보는 사람이거든. 모르는 단어 막 찍어가면서 대충 이야기라도 어떻게 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타입인데 본네거시를 보면서 맷 데이먼이 아니니까 이게 뭔가 좀 흐름도 방해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연기를 뭐 그닥 잘했다고 하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잘했다고 보기에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도 까.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실망을 했다가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잘 보고 있어요. 명주가 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잖아. 난 본 시리즈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이 가서 더 까는 것 같기도 하고. 내년도에 개봉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시리즈? 맷 데이먼이 지금 찍고 있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본네거시는 이렇게 흑역사로 그냥 묻혀져 갈 것 같아. 아마 나중엔 정식 시리즈로 안 쳐주지 않을까. 나는 시리즈로 지금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거를. 제레미 레너 얘기를 하자면 허트로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얘기해야지. 저는 별로였었다니까요. 그냥. 허트로커? 그냥 별로 나는 눈에 별로 안 띄었었다. 어느 부분이 난 더 부각이 됐냐면은 여성 감독이 찍은 전쟁 영화가 이렇게 잘도 찍을 수도 있구나. 나중에 제로 다크 서티라든가 뭐 그런 거 찍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군사적인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은 많이 들었지. 허트로커는 이라크 관련된 영화 중에 거의 뭐 상업적으로는 최고봉의 영화가 아닌가 싶어. 이만큼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낸 상업적인 영화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 평도 많이 좋았고. 허트워커에서 제레미 레너의 연기 중에 기억나는 거는 동료하고 술 먹고 장난치다가 장난이 과해가지고 동료가 빡치게 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동료를 마치 동성애 하듯이 다루는 전쟁 스트레스의 한 발현이겠지? 뭐 그런 걸 잘 보여줬던 것 같아. 인상 깊었던 장면 나도 하나를 얘기해보자면 네. 거기에 살고 있는 꼬마애였나? 걔가 뭐 죽었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 때문에 전투복을 입은 채로 샤워장에서 옷도 안 벗고 샤워를 하는 씬이 있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너무 절망적인 게 확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군인이었거든? 근데 그 하이바 쓰고 그 군복 입은 채로 젖으면은 군화에 물 다 들어가고 진짜 짜증나거든. 근데 나도 그 느낌이 바로 느껴지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 벗지도 않고 샤워를 하니까 진짜 찝찝할 텐데. 약간 객관적인 거에서 완전 주관적인 감정이입이 돼버렸고 거기서 그때 내가 군인이었어서 더 감정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허트로커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호카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배역이잖아. 네. 지금 이 사람이 그 호카이로 완전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허트로커 같은 좀 진지한 연기를 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 뿐이지 외국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하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히어로물에 대한 맞아. 그 고착이 너무 심했었으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하긴. 토르보단 덜하겠지. 걔는 완전 토르잖아 그냥. 걔는 뭐 다른 거 뭐 작품 나온다고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쎄 모르겠어. 그 토르 이미지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 그런 것 같아. 배우들에 대해서까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미스 군이 시놉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폴란드 이민자인 에바는 동생 마그다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 앨리스 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동생인 마그다는 폐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에바 역시 성적 문란의 이유로 해서 입국이 거부되죠. 이때 에바 앞에 브루노라는 남자가 나타나고 그의 도움으로 에바는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일개 포주에 불과했고 에바의 인생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네, 시놉시스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 일단은 영화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영화의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920년대 뉴욕을 다룬 영화인데 그때 미국에 이민하는 거 그리고 앨리스 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앨리스 섬이라는 곳은 아는 사람은 사실 다 알 텐데 네. 미국의 이민국으로서 쓰였던 곳이죠. 이민국? 맞아요, 이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의 바로 앞에 있는 섬이거든. 그래서 이 앨리스 섬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심사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비로소 뉴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미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간이. 그럼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공간이 섬에 대한 곳이었어? 뉴욕이 아니라? 에바는 브루노의 도움으로 뉴욕까지 들어오는 데도 성공하지만 나중에 다시 추방당해서 앨리스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지. 그래서 뉴욕과 앨리스 섬을 오가면서 그 경계에서 다뤄지는 일들이 배경이 되는 거잖아. 말하자면은 미국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 자체가 영화의 소재가 되는 거지. 비슷할지는 모르겠으나 현대로 와서는 뭐 터미널 같은 작품 보면은 톰 행크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갇히게 되잖아. 이도저도 못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가지고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앨리스 섬이라는 곳에 나중에 중반 부분 보면은 다시 돌아가게 돼가지고 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 주인공이.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앨리스 섬이 초반에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대놓고 막 물어보잖아, 막. 다 들리게끔 얘기하잖아. 요즘에는 출입국 심사하면서는 조용조용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어땠느냐, 저게 어땠느냐, 너 이런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세세하게 잘 살려준 것이 감독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썼대. 심지어는 그 뒤에 나와있는 엑스트라도 1000명을 갖다가 계속 수송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앨리스 섬과 더불어서 이 배경이 되는 1920년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때는 1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지. 그리고 유럽이 그만큼 혼란기에 빠졌을 때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막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 하지만 독립을 이뤄낸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던 이런 시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동구권 이민자들, 유럽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의 나라지만 1920년대엔 특히나 유럽 이민자가 많았다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가 그때 시기도 시기인데 누구를 위한 영화인가 싶기는 했어. 이게 과연 그 이민자들의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아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 뭐 국제시장 같은 그런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그런 건 딱히 아닌 것 같아. 이때 이민 온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거의 다 죽었지. 80이 넘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은 이게 누굴 위한 영화가 그렇다면 극이 재밌어야 되는데 극이 재밌나? 난 솔직히 공감이 좀 많이 안 가는 요소가 많았거든. Me too. 굳이 왜 이 소재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아니었으면 안 됐을까라는 배경 때문에 스토리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긴 했어. 근데 혹시나 모르겠는데 저번에 네가 들고 온 셀마 있잖여. 셀마도 그때 몇 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요. 근데 혹시 앨리스 섬에도 물론 내가 그 검색을 해보면서 보긴 했는데 뭐 그런 기념 주년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감독 자체가 한번 이 앨리스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 이민자들에 대한 삶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한 번쯤은 극화를 해서 내보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1920년대는 이렇게 살았었다. 그냥 그런 거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 20년대가 배경이냐면 앨리스 섬이 가장 활성화되었을 시기가 1920년대다 그래. 1920년대 초반 이때가 가장 앨리스 섬이 이민 심사국으로서 기능을 하던 때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관문에 유럽인이 입국해서 미국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배경이 되는 건 1920년대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뭐 구성이나 서사, 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감이 안 간다는 거야. 일단 공감은 안 가요. 일단 공감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에바가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약간 공감이 안 간다는 거지. 동생이랑 친하게 친할 수 있는데 가족도 나 버리는 마당에 이렇게 내 몸 망치면서 버리면서까지 얘를 구해야만 하는 그 철저한 뭔가 이유가 있었으면은 더 안타깝고 뭔가 애절하고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그게 부족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브루노 이 인물에 대해서도 너무 의아해. 그러니까 약간 이 인물을 보면 조재현 같지? 나쁜 남자의 조재현?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널 창녀로 만들어버리겠어. 침대래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 침대래요, 없어. 침대래. 너는 알아서 돈을 벌어야 돼. 하지만 그거는 너가 몸을 팔아야 되지. 뭐 이런. 끝까지 보면은 얘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에바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그녀가 몸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나도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레미 레너가 역할했던 올랜도. 얘도 좀 거의 에바를 그냥 단지 이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가고 동생을 자기가 돈을 줘서 구출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얘랑 떠나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개연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마술하다가 잠깐 봤는데 아름다우시군요 이런 다음에 어떻게든 얘랑 같이 만나면 사귀려고 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지? 단지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동기가 부족하니까 보면서도 공감이 너무 안 되더라고. 그 세 가지 얘기가 다 동감이 되고 감독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이야기에 대한 공감이 안 간다는 거는 나도 솔직히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게 인권 관련 뭐 그런 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로맨스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냥. 로맨스라는 이불로 갖다가 영화를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걸로 갖다가 왜 포장을 하려고 들지? 그런 거 있잖아. 로맨스로 갖다가 왜 포장을 하려고 그러냐. 썩은 로맨스 이불이구만.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걸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고. 두 번째는 캐릭터 2명 나왔는데 나도 얘네들한테는 별로 정감이 안 가요. 정감이 안 가? 예, 브루노라든가 올랜도라든가. 야, 쉽게 얘기해서 딱 이거야. 여자 한 명 때문에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야, 2명이. 그치. 그런 거랑 뭐가 틀려. 그러니까 난 얘네들이 좀 불쌍해. 난 사랑에 배반받는 이 남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주에. 뭐 이상해. 얘네 물론 에바라는 인물이 있잖아. 당연히 주인공이고 좀 특별한 인물이기는 한데 두 남자가 그 이끌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전혀 공감이 별로 안 가더라고. 그래, 우리 둘은 좀 공감이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남자에게 난 비중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화는 결국 에바 중심의 영화고 오히려 그 남자들의 사연과 감정과 특수성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심파가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사실 심파 영화잖아. 그렇지. 이 여주인공의 순환사를 그리는 영화고. 근데 방금 말한 식으로 남자들에게 비중을 주고 적절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드라마를 만들어주면은 아까 명조 말한 썩은 로맨스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진 않는다는 생각을 해.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썩은 로맨스가 강화된 것 같아. 왜냐면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흘러갔으면 모르는데 한 명이 죽잖아. 한 명 죽어버리고. 그 정도면은 그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 그래? 어차피 얘네는 그냥 클리셰고 아주 전형적인 캐릭터고 그냥 NPC잖아 NPC. 그래서 그냥 뭐 NPC 하나 죽었네라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 맞아. 왜 맞아. 저래? 아니 왜 그런데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근데 나중에 2명이 살아나가면서도 신경을 안 써. 아니 관객들도 심지어는 잊혀져. 그냥 잊혀지는 것 같아 그냥. 아니 그리고 나도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냐? 잊혀지는 것 같아. 그냥. NPC 하나 죽었다는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레미 레너가 진짜 NPC 같았어 그냥. 저거 죽으니까 별로 그냥. 혹시 NPC 게임을 안 하시고 NPC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자면 그냥 게임 할 때 부수적인 캐릭터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아무런 역할이 없어. 맡은 바 역할만 하고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좀 사실 있어서. 이런 얘기 흔한 얘기잖아. 창녀 이야기, 하층민 이야기, 고난받는 여성 이야기 어느 나라에나 있는 흔한 이야기고 이 와중에 남자들은 대부분 NPC로 다뤄지기 마련이고 그 남자들의 운명이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저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나는. 자 그렇다면은 남자를 NPC로 처리했어. 그렇다면 이 여자 주인공 이 에바의 고통에 대해서 뭔가 이 영화만의 좀 독특한 뭐 좀 다른 특수성이 있었나? 연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게 바로 연기였다. 이 영화에서 에바라는 캐릭터가 맡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 뭐 언니. 일단 첫 번째로 불쌍한 이민자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주 노동자인 거지. 그치. 두 번째로 더러운 창녀. 그리고 세 번째로 독실한 카톨릭 교인, 종교인이라는 거지. 그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가 소화돼야 되는 연기 폭이 굉장히 넓어. 굉장히 숭고하면서도 천박한 면이 있어야 되고 도둑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정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해퍼야 돼. 그리고 그 모든 거를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 점에서 꼬띠아르의 연기는 훌륭하지 않았나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래? 왜냐면은 일단은 더러운 창녀지만 더러운 창녀처럼 나오진 않았어. 왜냐면은 치욕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었어 사실. 왜 더 그렇게 보이냐면은 옆에 있는 창녀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다 가슴 내놓고 막 샤워하는 식 그냥 다 보여주고 이러는데 뭐 물론 꼬띠아르가 노출을 당연히 거부했겠지만 그거를 해야지만 뭐 더러운 창녀 역할을 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걸 은유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연기가 다른 그 서브로 나오는 배우들에 비해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역할이 없었던 것 같고 돈을 훔치기는 하지만 오히려 훔친 다음에 완전 윽박 지르는 거에 당해갖고 완전 겁에 질리는 모습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도둑 역할을 잘했나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얘가 애매했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남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마저도 애매하게 너무 애가 판단을 해. 뭐 당연히 시나리오가 그랬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애매한 역할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연기를 잘했다는 건 난 잘 모르겠어 사실. 뭐 감옥 갇혔을 때 자기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그렇게 피로 분장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 그 코스프레 하고서 나와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는 좀 인상적이지 않았어? 그거는 극이 인상적인 거고 손가락질 받을 때 얘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두려운 눈빛으로 몸을 양손으로 가리면서 그 관객 야유 지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뿐이었잖아. 그게 더 연기가 뭐가 더 있나 싶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두 명의 이야기가 뭐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근데 정훈이 말에 더 끌리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 효식이가 얘기했었던 게 마리오코테라가 조금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 맞지? 뭐 조금 못했다는 건 아니고 연기를 월등하게 잘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 월등하게 잘했다. 무난하게 소화했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다뤘었던 내일을 위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탑 영화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감정선을 잘 살려서 이야기한 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이불을 잘못 덮어준 바람에 솔직히 이 캐릭터가 그렇게 나는 별로 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에바라는 캐릭터 자체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서 어색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진행자인 현식이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확실히 그 사람 아니면은 연기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나는 그 배우 자체가 좀 다국적 배우인 것 같아. 좀 이국적이고 유럽적이면서 미국적이고 뭐 그런 게 다 어떻게 혼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폴란드인으로 나오잖아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다 포용하려면은 나는 나 같아도 이 마리온 코티아르를 선택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정훈이가 얘기했던 피를 내가지고 뭐 입술을 갖다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솔직히 좀 내려놓지 않고는 못하는 연기들도 물론 여기에서는 별로 없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배우가 이 배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많이 칭송받기도 하는 거고 그 비평가들한테도 많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를 못했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연기를 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간 건 아닌가 기준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내가 같아. 말하는 연기를 잘했다는 건 이 영화가 사실 튀는 영화가 아니잖아. 굉장히 무난하고 그치. 교범적인 영화란 말이야. 그냥 교과서적인 패턴을 따라가고 그 와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무난한 연기를 하면서 작품의 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도 꽤 과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마리온 코티아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 근데 이 배우는 시나리오가 별로면은 연기가 빛을 못 발해. 특히 그 중에 하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겠지. 완전 아니 그거는 사실 그 배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배우가 들어가도 연기를 잘할 수가 없는 배역이긴 했지. 뭐 하긴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영화에서도 뭐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 만한 배우 자체가 아니니까 연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오 코테아르는 어려운 역할을 주면 줄수록 되게 잘 소화하는 배우인 것 같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배우를 맞는 그냥 말인 무난한 것 같아, 역할을 주기에는 연기를 잘했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맞는 말인 것 같다. 라비앙 로즈 같은 경우나
그것도 진짜 어려운 역할이지 어떻게 보면은. 내일을 위한 시간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감성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솔직히 그것도 인권이 들어간데 이것도 솔직히 좀 뭔가 펼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마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참 잘 하는 것 같아. 잘 소화해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게 하여튼 결국 직업이 창녀 역할이잖아. 근데 그거를 크게 공감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워낙 계속 나오면서 원체적으로. 창녀처럼 안 보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분장이나 하는 건 그렇긴 한데 말이나 행동하는 게 뭐 창녀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중 후반부 가면은 크게 노출하지 않지만 분위기 자체는 창녀 분위기가 나지 않나? 그치, 많이 바뀌긴 하지, 초반이랑 분위기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다른 배우에 대해 연기나 아니면은 촬영 스타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브루노는 너무 처절해가지고 호아킨 피닉스가 너무 처절해서 저런 연기도 소화해낼 수는 있구나 그러고서는 봤는데 그냥 처절했어 그냥 한마디로 나는. 사실 배역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니 과한 연기이긴 했어. 그 좋은 연기에 비해서 배역이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다는 생각?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인물이 유태인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폴란드 이민자 여성인 에바라는 인물을 또 다른 이민자인 유태인 이민자 남성이 착취하는 구조고 이 이민자 남성은 또 미국 사회에게 착취를 당하는 연쇄고리가 있는 거잖아. 그래. 그거를 좀 더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브루노의 양면적인 정체성을 조금 부각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원하는 게 이런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단지 사랑 때문에 얘를 사랑하지만은 너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돼야 돼. 이런 약간 이상하잖아. 근데 이렇게 막 유태인 얘기도 끌어들이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야만 하는가. 하지만 이 사람은 그치. 마음에 또 갈등이 있는 거지. 그걸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은 훨씬 깊이 있는 영화가 됐겠지. 그러면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자뻑이고 자의식 과잉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암시했으면 더 좋았겠지. 그치. 그 이유도 영화 그 중에 조금 나오긴 하지. 나는 너를 다른 애들보단 특별하게 대해. 그 이유는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필이지 그런 거 필. 근데 뭐 아마 이 감독 자체가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한 신파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별로 공감은 안 되고 그게 문제고 우리한테. 뭐 제레미 레너 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하자면 제레미 레너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NPC이기 때문에 나 왜 저만에 되게 공감이 가냐. 오늘 했던 말 중에 나 NPC가 제일 공감인데 제레미 레너 NPC 캐릭터가 죽었는데 충격적이지 죽지 않아. 하나도 안 아쉬워. 그래도 죽는 장면에서 연기는 괜찮았지. 그 총 들이대면서 장난이지 했는데 죽잖아. 아니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진짜 한번 보시고 이걸 또 들으시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진짜. 너무 공감 가. 유일하게 죽는 캐릭터 한 명인데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 사실. 아니 나는 찔렸는지도 몰랐어. 그거 보면서 나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난 놀랬지. 뭐 장화홍련에서 장쇠가 죽는 거에 슬픔은 없잖아. 뭐 그런 거지 뭐. 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촬영과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영화의 촬영 스타일을 말하자면은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지. 올드죠. 예. 할리우드 흑백 영화 시절의 영화 내용이기도 하고 스타일 자체도 그런 스타일이지. 칼라가 됐을 뿐.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16대 9 비율보단 4대 3 비율이 4대3 확실해. 4대3이 짱이야. 그래서 영화 보면서 좀 놀랐어. 이 시기에 뭐 이런 올드한 스타일로 하지? 근데 나는 고풍스러워서 괜찮았던 것 같긴 해. 만약에 이거를 현대적인 편집과 빠른 템포와 딱딱 끊어지는 카메라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으면 엄청 싸 보였을 것 같거든? 근데 그나마 엄청 그 올드한 스타일을 깔고 하면서 그래도 묵직하고 진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 장면에 그 에바가 떠나고 브루노가 같이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거울을 반사해서 비춰준단 말이야. 그거 진짜 올드한 거거든? 지금 보면은 식상할 수도 있어. 많은 영화에서 그렇게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거울을 비춰주는데 거울을 비춰주는 사람은 브루노고 창문 틈새로 보이는 사람은 에바인데 그거를 갖다가 감독이 분명히 헤어지니까 좀가 뭐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쓴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보면서 조금 식상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이 쓰던 거고 정훈이가 얘기한 게 딱 정답이야. 올드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더 살리고자 하는 그게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표현기법은 식상한데 그 영화랑은 좀 알맞게 가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거울 비치는 거 얘기하니까 이것도 나쁜 남자랑 비슷한 면모거든. 나쁜 남자 포스터 보면은 표절. 포스터 보면은 표절이었어? 이런 게 있어. 나쁜 남자 포스터 보면은 그 여자 배우가 이렇게 있고 뒤에서 조진을 쳐다보는 거 거울로 딱 나오는 그거거든. 이거 장난이야. 네,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매기는 평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아 명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해성사하는 장면 거기에서 브루노가 엿듣고 있고 아 근데 그게 엿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옷을 해? 20년 돼야 20년 돼? 20년 그래? 돼야 20년 된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그거를 엿듣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성당 같은 데 가면 엿들려면 엿들 수 있지 않나? 아 그래? 아니 뭐 방음 장치가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본 적이 없으니.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에바가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거기서는 어느 연기자든지 간에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지. 그거를 딱 보면서 그 브루노에 대한 그 복잡한 심정과 함께 그 에바에 대한 복잡한 심정들이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 그 엿듣는 것도 솔직히 당연히 궁금해서 듣는 거긴 하지만 얘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난간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 한 장면에 대해서 씬으로 갖다가 잘 설명을 한 것 같고 명장면들이라고 하기까진 좀 뭐하고 이제 뭐 그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그 손가락질 하는 그런 장면들도 개인적으로는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점은 한 3, 4 정도 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일단은 진짜 미안한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봤을 때가 이제 아트하우스에서 봤는데 내가 그 전에 좀 일을 좀 빡세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는데 나는 기대를 하고 가서 보려고 했지.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내가 잘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이거 되게 졸렵게 보겠네. 그러고서 이제 봤는데 솔직히 좀 지루한 부분은 중간에 좀 있어도 나는 집중력 있게 봤거든. 그래도 이거는 흡입력은 조금 있어. 왜냐하면은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니까 관심 있게 봤으나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얘기를 하지만 좀 지루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 난 찔린지도 몰랐다고. 그게 되게 극적이어야 되는데 MBC 취급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미건조한 거야 나한테 있어서는. 그래갖고 이게 좀 안 좋다 생각해서 별 하나 깠고 두 번째는 효식이가 얘기를 해준 것도 있지만 나도 솔직히 로맨스에 관해서 로맨스로 이끌고 갔으면은 좀 확실하게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어중뛰었다. 어중뛰어서 별점 또 하나 삭제해서 나는 3개일 것 같아. 네. 난 명장면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자는 거였는데 다 해주셨어요. 네, 전 아예 그냥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버리는 편이 이 영화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유나라. 나도 명장면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난 좀 외적인 거라. 중간에 에바가 친척한테 갔다가 오히려 잡힌 다음에 다시 감옥 같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을 보는데 공연을 마술사인 올랜도가 하고 나서 누구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 부릅니다. 이 사람이 엔리코 카루소라고 해요. 네,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지구 역사상 세계 역사상 성악가 중에 그냥 원탑 최고의 테너 성악가거든요.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근데 보면서 가장 유일하게 공감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감이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이 표정. 표정이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막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 엔리코 카루소가 노래를 불렀으면 저 사람들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1920년대 영화잖아요. 정확히 21년인지 22년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엔리코 카루소는 1921년에 돌아가셨어. 그것도 말기에는 피를 토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앨리스 섬에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리가 없다는 거지 엔리코 카루소는. 그치 이것도 확실한 고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열이 뭐 하나 캐치했어. 그래. 지금 뭐 하나 캐치했어. 지금 이거 들으는 사람들이 그래. 뭔가를 하나 딱 뒤통수 딱 한 대 맞았어. 이거 잘못된 고증이라고요. 1921년에 돌아가신 분을 나폴리에서 활약하시던 분을 미국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분 그때 뉴욕에 갔을래나? 뉴욕 매트까진 갔었는데 뭐 여기서 공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1년에 돌아가셨다고. 아닐 거야 이건. 내가 카루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음성을 듣고 싶긴 한데 지금 있는 음성은 무조건 LP판에 다 녹음돼 있던 음성이라서 완벽한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여튼 시대적 고증이 완벽하게 어긋난 장면이 하나 있었지만 그래도 엔리코 카루소가 영화에 나왔다는 점이 나는 마음에 들어서 명장면.
뭐 그 사람이 주관적인 카루소라는 오피셜은 없긴 하지. 뭐 그렇긴 하지. 동명이인의 짝퉁 가수일 수 있어. 뭐 너후나 뭐 이런. 애니 카루소 뭐 이럴 수도 있어. 에노코 카루수 뭐 이럴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장면. 왜냐면은 이 영화가 결국은 앨리스 섬에서 뉴욕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나는 지금 왔지만 동생은 아직 못 오고 있는 상태고 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땅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관건인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유의 여신상이 되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 반전되는 묘미? 이게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또 울리는 음악이 성조기의 영원 하나야. 얼마나 웃겨. 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목을 메고 있는 이 이민자에게 야 미국이란 이런 거야. 야 이 창녀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아 졸라 잘 지내. 쟤 오늘따라 되게 잔인하고 같아 그냥.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 미국 전체가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럽인을 조롱하는 느낌? 그래서 그 장면만큼은 상당히 인상 깊었고 사실 그 장면 이후에는 그렇게 인상 깊은 건 없었어. 그래 이런 류의 약간 조롱하는 영화 약간 그런 인종 막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더 깊고 더 풍부한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어설픈 로맨스로 덮어버렸어. 이 텐션을 끝까지 갖고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 아무튼 그래서 그 장면만큼은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 자체가 미국인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영화잖아. 그 과정을 좀 더 밀도 있게 보여줬으면 재미있었겠다 싶어.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완전히 무장 해제된 여자가 어떤 식으로 미국인이 되어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똑같은 신파라도 그냥 그 고통의 세밀함만 세세하게 묘사해도 훨씬 공감이 잘 갈 수 있거든. 그래. 근데 대충 맞아. 너네들 다들 알지? 미국 원래 이렇잖아 라고 좀 넘어간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좀 더 절절하게 묘사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팔년도 할리우드 스타일로 묘사한 게 그럭저럭 어울렸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별 3개 정도 주고 싶어. 나하고는 그런데 내가 여지껏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벌점은 같은데 뭔가 평이 틀리니까 메시지가 좀 와. 야 너는 왜 쟤보다 논리적이지 못하냐. 평점을 주는데도 왜 저 따위로 주느냐 나보고. 너는 좀 더 높게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와가지고 아그씨 오늘도 왠지 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느낌. 뭐 하는 거야? 네, 그냥 푸념했어요. 제 푸념했어요. 제 푸념. 예. 저도 한 3점 정도 주고 싶고 그냥 배우의 후광을 입어서 만든 영화 뭐 그 정도로 평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야 만장일치 3점 처음으로 난.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진짜 할 게 없었어. 정훈이한테 내가 다른 영화를 갖다가 내가 하겠다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왜 이거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극장에서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마음에 이해가 되더라고. 네,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의 평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절대 떨어진다는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평가 협회에서도 많이 상도 주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향이랑 들으시는 분들의 취향이랑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좋게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건 좋겠다. 근데 성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해. 대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호의적으로 평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거를 꼽던데 그 호아킨 피닉스가 제레미 레너에게 칼을 빼어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있어. 그거를 문 밖에서 투명한 유리창으로 꼬띠아르는 바라보고 있고. 맞아. 근데 그 장면 바로 뒤에 호아킨 피닉스가 데리고 있는 창녀 중에 한 명이 야 너 때문에 쟤네들이 싸워가지고 우리 완전 장사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꼬띠아르가 칼을 들이대면서 가위를 들이대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장면이 예로 들면서 남자가 칼 들이대봤자 족병신 같지만 여자가 가위 들이대는 게 얼마나 그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완전 푼수떼기 같은 여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 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성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가 막 얘기한 거를 듣고 꼬띠아르가 뭐 내가 그럼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럼 나와보세요. 뭐. 통역사 한 명 데리고 어그로 때리는 거야 갑자기. 영어 잘하는 친구 있으니까 해석 좀 해주시고. 뭐 꼬띠아르는 영어도 잘하니까. 맞아. 참고로 이번에 폴란드 연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폴란드 연기하는 장면을 굉장히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걸 몰랐구나.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지. 일반적인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 봐도 뭐 사투리 연기했는데 저게 잘했냐? 뭐 그런 거 모르잖아. 그치, 어색한 것도 모르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오늘 다룬 영화 이민자였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지금 개봉이 끝나지 얼마 남지 않아. 3주 정도 됐고 이제 좀 많이 그냥 내린다고. 아트하우스 그래서. 중심으로 몇 개 네, 하고는 있어. 독립영화가 못볼 정도는 아닌데. 혹시나 보시고 저희의 평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 영화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